1974년 캔자스주의 위치타에서 일가족이 전부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1991년까지 캔자스주에서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범인은 대담하게도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행임을 경찰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붙잡히지 못했던 이 범인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자신의 실수 그리고 딸의 DNA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살인마는 BTK 킬러라고도 불렸던 데니스 레이더입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1945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총 4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맞벌이를 하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데니스의 회상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거의 집에 없을 때가 많았으며 특히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유년 시절 대단히 원망스러웠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괴상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작은 곤충을 괴롭히거나 동물학대를 즐겼고 이것은 점점 더 좋지 못한 쪽으로 엇나가서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위치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는 캔자스의 웨슬리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그의 학점은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제적을 당합니다. 이후 1966년 공군에 입대하였고 1970년까지 약 4년간 군대에서 복무합니다. 전역한 뒤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971년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데니스가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꽤 모범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으며 가정에도 충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들은 가끔씩 데니스 레이더가 지나치게 신경질적일 때가 있었다고 회고하며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개를 이유도 없이 데니스가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은밀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괴상한 분장을 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밧줄로 구속해서 성적인 흥분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었는데요. 훗날 그가 체포된 후 이런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여성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뒤 자신의 몸을 묶고 그것을 스스로 촬영한 기괴한 사진들인데요. 가정을 꾸린 뒤에도 몰래 이런 행위를 즐겼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기에 혼자 모텔 등에 가거나 숲속에 가서 은밀히 이런 행위를 즐겼던 것으로 보이며 사진으로 남겨 기념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비록 평범한 취미와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괴상한 취미와 사진들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데니스의 첫 범죄는 1974년에 발생했습니다. 캔자스주 위치타에 살고 있던 38살의 조셉 오테로와 그의 부인이었던 33살의 줄리아 오테로 그리고 두 아이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네 식구는 공통적으로 모두 교살된 상태였으며 특이하게 범행 도구로 비닐봉지까지 사용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데니스 레이더가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스는 오테로 일가에게 벌인 범죄 행각을 자세하게 종이에 적어서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담하게도 국립도서관의 어느 책 속에 숨겨뒀고 이 사실은 그의 체포 후 발각되었습니다. 1974년 케빈 브라이트와 캐서린 브라이트 남매는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동생 캐서린은 현장에서 숨졌고 오빠 케빈 브라이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데니스 레이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케빈은 그가 체포될 당시에도 살아있었으며 데니스의 체포 이후 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 벌어진 셜리 루스 사건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현관 앞에 찾아온 남자를 아무런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형사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는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셜리의 집에는 그녀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셜리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린 커다란 전화벨 소리에 놀란 데니스는 그녀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 목숨까지 빼앗을 작정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마침 걸려온 전화가 아이들의 운명을 구했습니다.
같은 해인 1977년 당시 25살의 낸시 폭스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녀를 위협한 뒤 집에 있던 벨트를 사용해서 그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내의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는지는 추적이 됐지만 그 시간에 데니스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벌인 범죄들에 심취한 나머지 캔자스주의 한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벌어진 연쇄 범죄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 자신을 BTK라고 지칭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인드, 토처, 킬의 약자였고 이때부터 그는 BTK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1979년에도 범죄를 저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표적은 63세였던 안나 윌리엄스였는데요. 그녀의 집에 미리 숨어들어 기다렸지만 안나가 늦게까지 오지 않자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뒤늦게 집에 도착한 안나는 집에 전화선이 끊겨 있고 지하실 바닥에 알 수 없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자 곧바로 이웃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합니다. 집에 늦게 도착한 것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그는 당시 53세였던 마린 해지라는 여성을 자신의 손으로 교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끔찍한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는 숨진 마린 해지를 차에 싣고서 늦은 새벽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간 다음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의 몸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큰 비닐봉지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근처 도로에 유기했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그가 교회에 미리 준비해뒀던 것이며 언제든 이런 짓을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1986년 28살의 비키 웨건은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자신이 통신회사에서 나왔다고 소개하며 전화선을 조사해봐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비키는 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했지만 남자는 집에 들어오자 돌변해서 그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침실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통신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데니스였습니다. 순순히 침실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완강히 저항했고 긴 시간 동안 그녀와 치열하게 싸운 끝에 데니스는 주변에 있던 나일론 스타킹을 사용해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집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분명 본인 가족의 것이 분명한 자동차를 웬 처음 보는 남자가 몰고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집으로 달려간 그는 숨진 아내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년 후인 1991년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62세였던 돌로레스 데이비스는 밤중에 갑자기 베란다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데니스는 거실로 나온 그녀의 손을 묶은 다음 먹을 것과 자동차만 제공해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 집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깜짝 놀란 피해자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이용해 그녀의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그는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마스크를 현장에 두고 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마스크는 바로 그가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매일 착용하던 바로 그 섬뜩한 모양의 마스크였는데요. 법정 진술에서 그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마스크를 분실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한창 범죄를 벌이던 1974년부터 1988년까지 한 사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업체에서 하던 일은 일반 가정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요. 데니스가 벌이던 범죄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친절한 모습으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주던 남자가 사실은 그 범죄의 주범인 데니스 레이더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기에 속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경찰서, 신문사 등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결정적 단서를 얻은 계기는 바로 비키 웨거 사건 이후 보내진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처음에 비키 웨거 사건을 데니스가 벌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비키 웨거 사건이 그가 벌였던 범죄임이 파악되었고 그녀가 숨지기 전
범인과 몸싸움을 벌인 것 때문에 손톱 밑에 용의자의 살점이 약간 묻은 것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얻은 DNA의 결과를 분석한 경찰은 지역 전과자 수백 명과 일일이 대조했지만 데니스 레이더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과자 목록에 없었고 결국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멈춘 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2004년에도 BTK 사건의 전담반을 꾸렸으며 이에 응답하듯이 수사의 진행을 맡았던 켄 랜드워 형사반장에게 수수께끼의 소포가 발송됩니다. 포장을 뜯자 시리얼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시리얼 박스 안에는 섬뜩한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카드들과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낸시 폭스의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교통면허 카드가 발견되었으며 기괴한 모습의 인형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으며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데니스 레이더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상태를 모방한 듯한 형태였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물이 담긴 소포들이 전달됐고 특이하게도 이 소포들은 특정 브랜드의 시리얼 박스에 담겨서 보내졌습니다. 2005년 1월 또 한 번 시리얼 박스에 소포를 담아 어느 주차된 트럭의 짐칸 위에 몰래 올려뒀는데요. 이 과정이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됐고 경찰에서는 카메라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 소포를 올려두고 간 인물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지프 쉐로키라는 모델이 확인됐습니다. 데니스는 소포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체포되지 않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번에는 경찰에 직접 편지를 보내서 혹시 자신의 범죄를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다음 플로피 디스켓에 넣어보내면 추적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경찰에서는 플로피 디스켓에 적어보내도 추적은 불가능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화답하듯이 데니스 레이더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범죄 행각을 적어서 디스켓에 넣어보냅니다. 물론 경찰의 이 답장 내용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데니스는 디스켓을 한번 포맷해 안의 내용을 전부 지운 뒤 자신이 작성한 워드 문서를 넣어 보냈기 때문에 절대로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으나 디스켓 안의 데이터는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에서 디스켓의 내용을 다시 복구시키자 포맷 전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 내용이 복원됐습니다. 문서 안에는 한 교회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으로 문서를 저장한 사용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니스 레이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최초로 그의 본명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회에 등록된 명단을 즉시 조회해 데니스 레이더의 집 주소를 알아냈으며 수사관들이 몰래 그의 집으로 출동해 검은색 지프 쉐로키 자동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한 밑재료는 모두 준비되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그의 딸을 통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데니스의 딸 캐리 로슨이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녀의 검진에 사용된 DNA를 가져가서 비키 웨거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은 곧 캐리 로슨의 아버지 데니스 레이더가 바로 BTK 킬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즉시 데니스 레이더를 체포했습니다. 30년 만에 붙잡힌 긴 추적의 끝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의 집과 컴퓨터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데니스가 사용하던 개인 창고 안에서는 여성의 속옷을 비롯한 물품들이 발견되었고 희생자의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는 스크랩북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와 그의 사무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던 도서관까지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주변인들은 성실하던 그가 악명 높은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최종 확인된 10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는 그의 보석금을 약 $10,000로 책정합니다. 사실상 보석이 불가능하다는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장장 70여 분 동안이나 진술했는데요. 이 진술이 벌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유족들도 참석했지만 그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캔자스주는 사형이 폐지된 곳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사형은 면할 수 있었으나 그는 17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10번의 종신형까지
판결받았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해 섬뜩한 사실들이 더 알려졌는데 그가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몸을 묶고 촬영하던 사진들 중에는 그동안 그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모방한 채로 촬영한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데니스의 가족들이었는데요. 특히 딸 캐리는 경찰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몰래 사용했던 사실에 대해 매우 당황했지만 자신에게 미리 알렸다면 체포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해가 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딸이 직접 경찰에 접촉해 자신의 아버지가 수상하다고 말하며 DNA를 제공했다고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그의 딸은 데니스가 체포될 때까지도 아버지가 왜 체포되는지 몰랐다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더불어 발전한 법의학과 과학수사를 통해서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범인을 검거한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또 데니스 레이더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가 방심하게끔 유도했던 점 역시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면이 돋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범죄 내용보다도 너무나 다른 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을지 모릅니다. 30년 만에 붙잡힌 살인마 데니스 레이더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